예. 안녕하세요. 김달진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 도림미술관에 왔습니다. 오늘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짱마리 해링슨 전시 오픈이 있고요. 오늘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전북 도림미술관의 그 외관, 주위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네요. 2024년이 개관 20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여기 오면 이렇게 뭐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고 또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미술관을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잔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바로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주위 환경이 바뀌어서 개관 때도 왔었고 그동안 몇 차례 왔었는데 전혀 이렇게 다르게 미술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는 전 상명대학교 이인범 선생이 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작가의 소호 넘어 소호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전시가 열리고 있고 여기 지금 보다시피 감각의 길이라고 해서 젠마 JMA 예술정원 프로젝트 이 새로 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야외의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서 지금 젠마 예술정원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 있는 저쪽에 5명의 작가의 작품으로 이게 꾸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날씨가 많이 가물었는데 어제 뭐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해갈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무더운 여름철에 큰 행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또 전시 오프닝도 있고 또 김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북 도림미술관이 굉장히 크게 어떤 변화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건물의 외관이 전에 왔었던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낯설어지게 느껴졌는데 여기에 또 바뀌는 거에 우리 김인영 관장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미술관 운영 방침 이런 것이 크게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도림미술관, 전북 도림미술관의 변화는 네.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20세기 미술관에서 21세기 미술관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변화하고자 지금 노력하는 그 어떤 중간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변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사실 이제 외관 정원을 비롯해서 네. 현관 주출 있고 이런 쪽에서 조금 드라마틱한데 변화를 가져와서 네.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제 그게 변화의 첫 단계 리모델링 사업의 결과이고요. 네. 이제 뭐 내부 기능적으로 네. 또 그 공간의 확장 뭐 네. 이런 부분까지 계속 2차, 3차 리모델링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제가 일단의 그 마스터 플랜을 네. 기본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의 임기는 이제 마치지만 네. 앞으로 미술관이 계속해서 뭐 짧게는 5년, 네. 길게는 10년 정도 안에 네. 계속해서 3차 리모델링까지 마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2024년이 20주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형 네네. 이렇게 말씀을 많은 미술관들,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21세기 미술관의 어떤 새로운 기능, 확장된 기능을 위해서 아예 새로운 미술관을 짓지만 네. 되게 제가 봤을 때 많은 그 시도리 미술관들이
새로 미술관을 지을 수는 없고 네. 또 기존의 미술관이 여전히 어떤 20세기 형태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미술관 기능만을 네. 수행할 수 있도록 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미술관과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미술관을 짓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혁신시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네. 보여주면서 사실 저희 미술관이 그렇게 이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데 네. 예, 그 다른 많은 미술관들도 저희를 하나의 본으로 해서 네. 새로운 또 모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바람입니다. 저기, 한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었죠? 네, 지금 거의 5년 됐습니다. 5년요? 네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일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했었던 일 중에서 보람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을 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마디로 미술관학의 FM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네. 제가 이제 어떤 기반을 좀 만들었다고 할까요? 네. 외관에 있어서는 어떤 건물의 뭐 확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걸 꾀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컨텐츠 부분, 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지금의 미술관들은 이용자들과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네. 그 접점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는 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용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대중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지역 미술인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대중 프로그램과 또 그 전시에 있어서도 네. 훨씬 어떤 폭과 질을 좀 넓히고 높이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해와서 최근에 저희가 그 전주의 어떤 특색이었던 네. 한지를 가지고 심층 조명을 해서 네. 현대미술과 연결시키는 그런 국제 전시를 저희가 가졌었고요. 또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감각의 뜰이라는 또 전시는 네네. 그 지금 야외 정원을 리모델링하고 네. 그것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뭐 건축 건물의 공사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미학적으로 네. 얼마나 어떤 예술에 대한 그 또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는가 하는 면에서 또 접근한 이제 그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또 뭐 이게 조직을 조금 더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네. 중장기적인 어떤 소장품 수집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다시 탐색해보는 뭐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뭐 다방면의 그 일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 뭐 잘들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김문영 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어떤 미술관 학의 전공자로서 여러 가지 소장품에서부터 미술관 운영에 대한 이런 거에 누구보다 많은 전문가였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좀 실현하시면서 탄탄하게 기반을 올려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짱마리 해실이 네. 소호 넘어 소호 네. 이런 구절도 붙어 있던데요. 네. 그 부분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전시는요, 그 장마리 헤슬이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네.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뉴욕으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그 뉴욕의 어떤 그 추상표현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네. 과거의 그 유럽적인 어떤 전통의 그런 네. 표현주의라든가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렇게 네. 중첩이 되면서
어떤 풍성한 그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작가의 그 전 생애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작업들을 조명하는 이제 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헤슬리를 통해서 어떤 그 서구의 어떤 그 현대 미술사의 큰 맥락의 어떤 한 장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좁게는 뉴욕의 그 소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뉴욕 스쿨이라든가 이런 추상 표현주의 그런 그 흐름이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그 소호의 그 예술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김은영 관장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미술관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몇 년 단위로 여러 미술관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공사립 미술관들이 또 발전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미술관들의 노력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미술관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큰 네트워크와 어떤 정책 차원에서 같이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해외의 그런 화려한 미술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미술관들의 그런 그 노력들이 다 그 저변에 같이 가고 있는데 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미술이 이제 좀 나이가 짧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갖춰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그 미술관의 그런 그 오랫동안 경험을 한 전문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포럼을 하나 좀 최근에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미술관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전문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가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모악산 관광지가 돼서 주말이 되면은 전주 시민들이 가깝게 이렇게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오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그들한테 좀 편의성과 또 이렇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미술관이면서도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놓여 있는 어떤 그 입지라 그럴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정원에 나무들을 쭉 다 없애고 불필요한 이제 건축적인 구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넓게 시원한 잔디밭으로 이제 만들면서 뒤에는 빽빽하게 우거진 모악산이 있고 그리고 미술관 건물이 있고 건물에 붙었던 약간 그 장식적인 이런 구조물들을 다 떼어낸 핵심적인 그 본체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시원한 그 잔디밭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미술관 쪽으로 딱 들어섰을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그 시원하고 현대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좀 그런 이제 좀 요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쪽 풍경을 한번 잠깐만 올라가 보죠. 뭐.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전시장을 야외로 이제 끌어내서 우리나라의 인간 전체가 하나의 야외 전시장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 감각에 뜨게 하는 이제 전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미술관의 예술정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정말 날도 많이 오늘은 늦었는데 이렇게 오후가 되면서 저희 축하해주느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멀리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면서 또 이제 와주신 우리 지역에서 또 와주신 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북도립미술관은 개관 이래로 전국 지역의 작가들과 한국 미술의 미술사의 주요 지점들, 동시대 세계 미술의 여러 범위와 주제들을 선택하면서 흥미로운 테마와 이슈를 현장하는 전시와 콘텐츠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는 장마리 미술이 소금 넘어 서구 전시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저희의 노력과 자원이 많이 맞춰진 기획 전시인데요. 저희 도립미술관과 IDB 인스티튜트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 작가의 생애에 걸친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면서 동시에 서구 현대미술사 주위에 큰 장을 펼쳐주는 또 국내 애호가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일단을 소개해주는 굉장히 드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리 헤슬리는 1939년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 태어나서 파리를 거쳐 뉴욕을 건너가서 1970년대부터 세계 현대미술의 거점이 된 소울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미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시는 그의 입지전적인 예술적인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면서 회화, 조각, 한화, 드로잉, 10점 시기별로 이제 주제로서 계획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헤슬리 작가의 고난을 믿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예술 활동을 펼쳐온 삶과 예술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세계 현대미술을 주로 해온 뉴욕 미술계의 흐름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 장마리 헤슬리 작가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작가와 가족들이 오시기로 했던 취소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작가와 가족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헤슬리 작가에게 빠른 휴교를 기원하겠습니다. 참석 못하셨지만 우리 마음은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하리라고 있습니다. IB 인스티튜트의 대표이신 이인범 선생님은 국내의 명망있는 큐레이터이시고 또 미술 사학자로서 이번 전시에서 심도 있는 학구적인 접근과 의학적인 풍차로 헤슬리 예술 세계를 경제되고 또 풍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시를 준비하면서 연구와 또 기회를 준비하면서 가옥갈 정도로 스스로 몰아치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대표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식 양원으로 도와주신 JS 코퍼레이션 홍재성 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축하 연주를 위해서 멀리 와주신 인구시치 심리학단의 음악 감독 최승용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미술관의 전시에 담당하신 미각관 수행자 또 운영도 순천 그 외에 전시 진행에 협력해주신 관계자들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전국의 동생들, 전국의 외로가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헤슬리 예술의 진출을 많이 또 작가를 맺지한 삶과 시대의 이속성 안으로 기꺼이 자신을 들여놓는 깊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어제부터 단비가 많이 내려졌고요. 오늘 미술관에 불러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미술관 개관 때부터 여러 차례 전시대에 와서 봤는데 들어오는 인구가 너무 밝게 포근하게 감사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은영 관장님 5년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미술관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떠나가게 돼서 아쉽지만 작별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미술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가 미술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 자리에 계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실 저 그림 앞에서 말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그림의 깊이 맛이 사실 사라지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은 역할이 소라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몇 마디 이렇게 정리돼. 우선 여기 전시장이 5개가 4개가 있죠. 실질적으로 5개인데 해랑까지 있죠. 이쪽 2전 시장, 해랑 3전 시장, 4전 시장에 4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4파트로 나눠진 것은 뉴욕 시대부터 이제 일어나는 어떤 아주 역동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동적인 변화를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이거 아마추어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스미 선생한테서 일어나는 문제는 표면적인 어떤 디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가로지르는 어떤 작가의 내적 동인들, 그것에 어떤 그걸 변제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한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개가 돼 나가는 것이 저는 이 로직을 저라면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역동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충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별의 순간들이라고 한 거고 엉뚱한 얘기 했는데 순간들이라고 순간의 별들이라고 별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기에 이제 아카이빙 드로잉 코너를 만들었는데 언제나 그렇지 드로잉은 사실은 어떤 작품이 새롭게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순간 그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는 순간 그것에 접근하고 싶으면 드로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일반적인 드로잉들이 그렇듯이 작품들의 출발점에 대한 실마리를 잘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십 년 가르쳤지만 도대체 내가 개입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티칭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전무예요. 그런데 그 개인사적인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병상에서 읽은 고호에 관한 삶의 스토리 하나를 읽고 거기에서 빛을 발견하고 있다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 뭐 다 각각의 개인사적 체험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광부가 아니라 뭐 서울 저 압구정도 머리를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예술가의 탄생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저한테 많이 유발시켰던 때문이에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뭐 이 작품은 알사스의 헤슬리 선생의 방문짝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게이트가 가지고 있고 도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창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국에 문이 있어요. 문 타이틀이 있어.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 기하학적인 것에서 표현적이고 표현적인 것에서 기하학적인 것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그림들이 바로 이 책을 읽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이 책을 사다 준 두 번째에 있는 큰형이 사다 준 책을 그리고 있고 그 형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삶의 콘텍스트 안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어떤 하나의 웨이로 길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윤시조 선생께서 그러셨나? 이 옐로는 곳곳에서 이렇게 제가 어제까지 노란 티만 입고 다녔는데 냄새 난다고 오늘 입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입고 왔는데 사실 오늘도 땀 냄새 나는 노란 티를 딱 입고 와서 마시라고 싶은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싶은 것은 이 그림들이에요. 여기 이제 다섯 점의 드로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 드로잉을 하나를 배치했어요. 출발점에서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그 자화상들에서 나오는 회오리가 있잖아요. 소용돌이. 그거는 좋은 그림들한테 우리의 같은 신금으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끌어내는 어떤 시각적 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단번에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추상과 재현이라고 하는 갭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구상화가들이 추상화가 대책운동, 추상화가들이 구상화가 대책운동, 이게 근대 한국 회화사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재현과 추상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단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야말로 혼돈이 일어날 때마다 늘 컴백해서 자기의 출발점으로 기환해서 이 작품에서 다시 에너지를 끌어가고 있다는 징후를 저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이제 코브라나 1960년대 젊은 친구들한테 좀 반항심도 있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67년에 이 양반이 뉴욕으로 가지만 68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5월 혁명 직전 전야까지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이 작품들에서 이 양반이 이렇게 엄청난 미학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제도 문제요. 이 제도 기술은 군대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귀향을 해서 다시 광부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 발탁이 돼서 광산에서 쓰이는 장비들을 기계 디자인을 하는 도제 훈련을 받아요. 엄청나게 혹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제도 기술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모인 돈으로 파리를 가고 파리에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이제 제도를 해주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뉴욕으로 가고 뉴욕에서는 CBS, 콜롬비아 레코드,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준다든가 제도를 해주는 일로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했어요. 이것들이 기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70년대에 일어나는 그 기하학적 작품들이.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화려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전 시실에 가면 이 옆에 있는 두 조각 모형을 이번에 처음으로 퍼포밍 시킨 거예요. 작가 선생님이 갈 때마다 이걸 자랑해요, 저한테. 근데 그 아드님이 꾸지람을 준다. 그 작품도 아니고 자꾸 왜 그렇게, 자꾸 자랑하면서 어지럽게 하냐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표현주의적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없는 표현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잭스 폴록 같이 어디서 사고사를 당하든가 표현주의 작가들이 가는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밑바닥에 질서를 지우는 어떤 토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기에서 제도 기술을 한 거 가지고 여기에 이제 평면 인스톨레이션도 한다더라. 근데 이 평면 인스톨레이션 하고 싶었는데 시간에 밀려서 못했어요 이번에. 이런 작품들이 여러 점 있는데 이거를 몽땅 파괴시켰습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 이전 시장에 있는 기하학적인 작품들 몇 장만 나왔는데 그걸 추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파괴시킨 것을 제가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건 내 작품 아니라고. 근데 자기 작품 아니기는요. 기하적인 작품도 굉장히 이 양반다운 캐릭터가 선보였던. 여기에 있는 뭐 CBS 메모지는 그냥 장난 삼아서 제가 CBS 방송국에 다닐 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린 뭐 이런 거 한 거고, 여기에 이 드로잉들은 여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작적 2, 3, 4전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터닝 포인트의 출발점, 순간순간마다 정말 별의 순간들 같은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기억 많이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참 재미나게 생각하는데 별건 아니지만 보통 표현주의 작가들이 이런 그리드를 설정해서 자기를 어떤 계산 가능한 영역 속에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리드를 딱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자의적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우주 혹은 이 현실을 매핑하는 어떤 방법이 단지 표현적이지만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감, 물성 같은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그런 거 아니면 피해에서 오는 거. 이건 분명히 동양에서 영향받은 보호, 동북아시아 전통에서 영향받은 보호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그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져가지 않고는 서양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거는 콜라주 이런저런 재미있고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